지난 8월 23일 태평양 해상의 관북동쪽 1800km 지점에서 거대한 구름덩어리의 움직임이 보고됐다. 제15호 태풍 루사의 탄생이었다. 북서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을 계속한 루사는 8월 30일 저녁 제주도에 도착했다.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의 초대형 태풍으로 성장한 루사. 엄청난 양의 폭우를 쏟아부으며 그 위력을 과시했다. 남해안에서 잠시 속도를 늦췄던 루사는 다시 북진을 계속하며 한반도 내륙으로 이동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중심권에 들어섰다.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이어지면서 강릉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수가 밑에 빠지 못하니까 물이 역류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하수구 때문에 문제지. 하수구가. 폭우가 시작된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시내 전역이 물바다로 변해버렸다. 폭이 불어나는 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 외곽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강릉시 외곽에는 오봉댐을 비롯해 장현저수지, 동막저수지 등의 물막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오후 1시로 접어들면서 이 시설들 중 일부 저수지의 제방이 유실되기 시작했다. 그냥 쓰는 거죠. 이 보동을 다 완전히 아주 집이 있는 거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 10만 평 되거든요. 이제 10만 평 되는 게 바깥에 쳐다보니까 어디에 되겠나. 폭우가 계속되면서 이 시설들은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 있었다. 밤 8시 시내 전역은 이미 허리 높이로 잠긴 상태. 모든 시민들에게는 3층 건물 높이 이상의 장소로 이동하라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다 그냥했어요. 노인네들 다 그냥했습니다 지금요.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돼. 노인네들 다 그냥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전화는 물론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대부분의 기관 시설이 마비됐고 도시 전체는 암흑 속에 갇힌 채 고립된 상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급보가 전해졌다. 장현 저수지의 붕괴 소식이었다. 시장님 터졌습니다. 내가 책상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무슨 소리냐? 그러니 얘기가 자연 저수지가 지금 터졌다고. 아주 약간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우리 재해대책본부로 왔는데 오봉댐이 지금 2m 좀 정도 남았는데 이제 강릉시의 대피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시민들이 대피령 내린다면은 우리 여기 18층에 있는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데 이건 전투시에 울리는 사이렌이잖아요. 그건 5분 동안씩 계속 3번 울려줘야 되는데 이러면은 깜깜한 밤중에 말이죠. 가다가 노약자들 어린애들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호량과 그 문제가 이제 올 수가 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서 시간당 강수량 100.5mm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문제는 1,500만 톤 규모의 오봉댐. 시장님 이제 80c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이제 강릉이 이제 아주 다 이제 나 숨을 이제 뒤놓고 마는구나 하고 우선 이제 그래도 저는 책임감 때문에 이제 행자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걸어가지고 장관님 지금 강릉시 오봉댐이 지금 80cm밖에 남질 않았는데 이제 강릉시가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상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다행히 차점을 넘어서면서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이날 하루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은 우리나라에서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최대였다.
8월 31일 밤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도시 전체의 수몰 위기를 가까스로 넘어선 강릉. 시내 곳곳에는 태풍 루사가 남긴 피해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었다. 지반이 약한 구간들이 붕괴돼 도로가 유실됐고 외곽도로 역시 산사태로 파괴돼 곳곳이 교통이 마비됐다. 하류에 비하면 오봉댐 주변은 피해가 적은 편이었다. 강풍에 부서진 나뭇가지들만이 위기의 순간을 말해줄 뿐 오봉댐의 수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잔잔한 모습이었다. (1500만) 톤의 물폭탄을 안겨줄 수도 있었던 위기의 24시간은 그렇게 지나갔다. 수해가 난 지 한 달을 넘어선 강릉시. 비교적 빠르게 복구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곳곳에 남은 수해의 흔적들은 복구할 엄두도 못 낸 채 방치된 상태다. 폭우에 무너져 내린 산자락들은 마치 손톱으로 핥힌 듯 파헤쳐진 모습이다.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산사태가 났던 사천면 지역을 방문했다.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드는 것이 사방댐이다. 이곳 사천면 사방댐 역시 이번 폭우 때 상당량의 토사를 막아내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토사 유출이 과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방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 위쪽에 해당되는 토사를 잡아준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홍수에 발생된 토사 유출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사방댐을 만들면서 이 위쪽으로 토사가 쌓인 거죠. 폭 15m, 높이 6m의 구조물이 단 하루의 폭우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떠내려온 거고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을 아무런 시설도 갖추지 못한 하류 쪽은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 여기에 그 민가가 있었거든요, 한옥이. 그리고 저 건물 뭐 이렇게 있었는데 토사가 터지면서 민가는 어디 갔는지 홍수 때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사가 저 전봇대 높이라든가 저 건물에 매몰된 거로 봐서는 깊이가 대략 2m 정도 가까이 퇴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선상지 형성된 규모가 제가 동해안 쪽에서 본 것 중에는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지붕만 남긴 채 모래더미 속에 매몰된 집들. 태풍 루사가 몰고 온 폭우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여느 태풍들과 달리 루사가 하루 870mm라는 사상 최대의 폭우를 쏟아부은 까닭은 무엇일까? 태풍 루사가 통과하기 전에 그 바닷물 온도는 25도씨 선이 제주도 근처에서 이렇게 걸쳐 있고 29도의 물이 여기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가 통과할 당시에는 25도씨의 물이 바로 이 남해 연안에 인접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25도씨 이상의 더운 물은 태풍의 세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전과 바로 지나갈 때의 온도차가 남해 연안에서 2, 3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풍이 육지에 가까이 왔어도 그 세력을 잃지 않고 육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급원, 열 에너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태풍들은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 세력이 약해지는 데 반해 루사는 남해안에 머물면서 따뜻한 바닷물로부터 엄청난 양의 습기를 흡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곳곳에 집중폭우를 선사했고 강릉 지방에서는 일일 강수량 870mm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다. 루사의 더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된 습한 기류가 태백산맥에 부딪혀 강계 상승하면서 많은 비를 뿌렸던 것이다. 지난 99년에 열린 송도 락 페스티벌. 7월 31일에서 8월 1일까지 2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대규모의 행사였다.
한국 락 음악의 부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락고락까지 초대한 야심장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페스티벌 기간 내내 비가 내림으로써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한 가지 이제 영국 쪽에서 온 팀들이 하는 얘기가 영국에도 무척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도 거의 뭐 하루라도 비 안 오는 날이 없는데 그때 이제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비는 그러니까 영국의 비는 한번 오다가 멈출 줄을 아는데 이 한국의 비는 멈출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오후 한 1시부터 해갖고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한 번은 그치는 적이 없이 계속 쏟아붓거든요. 그칠 줄 모르고 푸르는 빗줄기 앞에서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던 그룹들 중 일부는 공연을 취소하고 되돌아갔고 관중들을 위해 무대에 올랐던 그룹들은 말 그대로 물벼락 속에서 공연을 치러야 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행사가 날씨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것이다. 저희가 이제 뭐 여름에 장마나 태풍 같은 것들이 자주 오곤 하는데 저희가 그 날짜를 고름에 있어서 그동안 기상 자료를 다 확인해 봤을 때 그때 골랐던 7월 31일, 8월 1일이 36년 동안 비가 가장 적게 온 여름날이었고 그다음에 비가 왔어도 뭐 10mm, 20mm 정도의 강우량. 그러니까 저희가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강우량을 지닌 날로 해서 정했는데 30년간의 기상 통계를 무색하게 만든 이날의 폭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관객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상 이변으로 기억되고 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휴가철의 이제 시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개념이 최근 5년간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지루하게 오는 비는 사라졌고 상당히 맑은 날이 많은 반면에 장마 전선이 물러난 후에 7월 하순부터 8월 사이에 엄청난 양의 그 비가 쏟아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처음 시작된 것은 98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98년 여름 게릴라성 폭우라는 별명으로 불리운 집중호우가 지리산 일대를 옮겨다니며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매우 보기 드문 기상이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연천과 파주가 물난리를 겪은 것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몇 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늦여름의 집중호우, 그 원인은 무엇일까? 기상이변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지구가 더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극의 변화다. 이것은 7년 반 동안에 2,600장 이상의 인공위성 사진을 애니메이션 합성시켜 놓은 그런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여름에 더 과거보다 높다. 그전에는 요 정도밖에 안 녹았어요. 요 정도. 근데 최근엔 확 녹아가 들어가는 더 많이. 얼음 두께도 얇아지고 있고 얼음이 여기는 7m, 5m 그래 여기. 그게 점점 얇아지고 있고 전체 그 면적, 얼음 면적이 점점 더 이렇게 확 이렇게 녹아 들어가고 있다. 북극 해를 북빙양을 100으로 잡으면은 현재 한 60 이상을 녹아 들어가고 있다. 그 면적이 한 40 정도밖에 안 남는다. 특히 9월 말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10이라는 과거보다 더 많이 녹아내린 빙하는 해수면과 대기 중 수분 함유량을 상승시키는 등 물의 순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연쇄 반응이다.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즉 항해 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런 지구의 온난화, 점점 더워지고 있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해 수면이 점점 조금씩 높아지고 또 수증기가 더 많이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 소나기 구름이 발생돼서 폭우를 더 많게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 변화를 관찰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0.6도씩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온도 상승은 세계 곳곳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히말라야 산자락에 위치한 은둔의 왕국 부탄. 문명 세계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조용한 왕국에 최근 여름만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다. 매년 규모가 커지는 홍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공사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의 원인은 히말라야의 빙하가 급격히 녹으면서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Because the glaciers are receding at a very fast rate in that region. It's almost going around about 20 to 30 meters every year. It's receding means melting away. 20 to 30 meters is melting in. 지난 10년간의 상황은 부탄 왕국의 전체 지도를 바꿔야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수천 년 동안 녹지 않고 있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없던 호수가 생겨나는가 하면 기존의 호수들도 규모가 배 이상 커졌다. Yes, it is the global warming because excess melt and then the lake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fact, the last study when we did was in 1987. And after that, when in 1994, when we looked at the satellite image of 1989, the lake, the size of this Rafstang, which was mitigated, the size had doubled between that period. 현재 부탄에는 24개의 빙하 호수가 범람 위험을 안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빙하의 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호수.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가 이 평화로운 왕국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22일 러시아 남부 카프가즈 산맥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발생했다. 이 눈사태로 인근 마을 주민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만도 133명에 이르렀다. 이 눈사태의 원인도 지구온난화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진 국지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이 같은 변화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게 지구온난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다. Clearly, glaciers are going to be melting in the future. They've been melting for the past 150 years, and we expect, for example, the glacier on top of Kilimanjaro in Africa to disappear quite soon. And the sea ice floating in the Arctic Ocean will maybe disappear during the next century. Typhoons, probably the number of them will not go up. But they haven't gone up in the past, and our calculations don't show that. But the severity of them might go up. Because it will be warmer, there'll be more moisture in the atmosphere. This gives more energy, more fuel to the storms. And when the air is lifted, it releases more energy and makes the storm stronger. So we expect that typhoons in the future will perhaps, when they come, be more extreme.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가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우리나라 여름 날씨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중국 내륙과 몽고 지방의 기후다. 바람이 이곳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오기 때문인데 기상청에서는 이 때문에 중국 내륙과 몽고 지방의 변화를 민감하게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기후변화 현상이 중국 내륙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그 기후 시스템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 내륙 쪽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막화라든가 중국 내륙 지역의 기후가 건조해지고 있고 또 기온 상승폭도 전 지구적으로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국 북부 내륙 지역, 몽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국 북부 내륙에 위치한 텅글리 사막 인근의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로 남아있다. 지난 수백 년간 대를 이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최근 십수년 사이에 모두 이곳을 떠나버린 것이다. 연 강수량이 200mm가 채 안 되는 극도로 건조한 기후가 계속된 데다 고온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인 양의 방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因为在这个地方，他们主要生活是以养牧为主。这个养牧主要是养羊，养羊呢，现在由于这个草场面积少，这个植被稀疏，加上这个天气干旱、风沙大，这个草原恶化，所以这个是羊呢是无法生存，所以说是人呢就更他羊也无法生存，人呢这个生活上呢就是收入上有点困难。 최근 중국에서는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 국토의 25%는 이미 사막이나 황무지로 변해버렸으며 이 같은 사막 지역은 매년 3,000제곱킬로미터, 인천 면적의 약 3배씩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몽골 고원이 위치한 몽골의 중부 지역. 봄철 우리나라의 흙먼지를 실어 나르는 황사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다. 최근 이곳에서는 기온 상승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Average air temperature in Mongolia has increased by 1.7 degrees Celsius in the last 61 years from 1940 due to the global warming. Air temperature increases maximum over the mountain area and in the winter season in Mongolia. The similar warming in winter occurs in over the Korean Peninsula. Also, air temperature increase occurred over the North China. 지난 60년 동안 이 지역의 평균 온도는 1.7도 상승하며 전 세계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그만큼 급속히 고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내륙 지방의 공기 덩어리는 5월경이 되면 거대한 돔 형태의 고기압을 이루게 된다. 이로 인해 생성된 건조한 고기압들이 이동하면서 초여름 우리나라의 장마 전선에 영향을 미친다. 건조 장마가 나타나는 이유다. 한여름이 되면 고기압의 크기는 더욱 커지며 대기 상층부에 강한 고압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북위 60도상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 차가운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우리나라 주위에는 불안정한 대기층이 형성되고 집중호우를 유발한다. 이것이 최근 수년간 계속된 장마호 집중호우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현재 지난 5년 동안에 나타났던 그러한 여름철 집중호우, 특히 7월 하순과 8월 달에 집중되었던 그런 기록적인 강수 현상들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후 패턴에 맞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조속히 갖춰야 될 것 같고. 장마철이 지난 8월 초 전국적으로 내리기 시작된 비에 김해 지역은 물바다가 됐다.
전형적인 장마후 집중호우. 비는 10일간 계속됐다.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빗줄기 앞에서 낙동강 하류 지역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둑이 무너지면서 한림면 일대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침수된 지역은 2주가 넘도록 물이 빠지지 않았다. 한림면 주민들로서는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물난리였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상이변보다는 인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난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아이고 참 정말 아유 불쌍해서 못 보겠네 정말. 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배수 펌프장이었다. 낙동강의 경우 대부분의 배수 펌프 시설이 노후한 탓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배수 처리 능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되풀이되는 수해의 양상으로 볼 때 방제 대책은 배수 시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재난에 대비하여야 된다는 그런 그 방제의 개념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없어져 버렸어요. 근대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에서 모든 것을 인공적으로 인공시설로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저는 보죠. 대부분의 지금까지 도시에 홍수 피해 나는 걸 보면 무슨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지금 우리가 좀 개념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전체를 배수지에 펌프 몇 대 의지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밤새도록 지키는 것도 아니고 펌프라는 기계에 그 많은 재산과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가는 이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일수록 또 비 많이 오고 홍수지면 고장 잘 나는 기계들이란 말이죠.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주거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지만 그 규모가 작았다.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피해는 일부에 국한됐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강 주위에 모여 살게 됐고 수해 피해의 규모 역시 엄청나게 증가했다. 태풍 루사의 상륙 당시 강릉과 더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김천시. 낙동강 지류에 해당하는 이곳은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전형적인 경우다. 김천시는 이번 폭우로 경부선 철교가 유실되고 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특히 국토의 대동맥이 끊겼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초기 복구 작업은 경부선 철교에 집중됐다. 지난 9월 말 김천시 곳곳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구성면에서는 수해 직후부터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마을로 통하는 다리의 복구 작업에 매달려왔다. 그런데 전날 내린 소량에 비해 그동안의 작업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저렇게 해놨는데 어제 비에 와가지고 다 붙던 일을 갖다 한 게. 유실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다리는 임시로 복구되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 역시 이렇게 큰 수해는 처음이라고 했다. 사나우 태풍 때하고 병년 수해 때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저 알기는 처음이다. 한 80년 넘게 살았다. 낙동강의 지류에 해당하는 이곳은 수해에 대비한 방제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대부분의 다리들이 홍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제방시설마저도 갖추지 않고 있다. 낙동강의 본류부도 지금 100% 하천 개수가 이루어졌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일부 무제방 구간도 있습니다. 또한 제방이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 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면서 그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 제방 축조가 약간 미흡한 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관리 주체가 분산돼 있다. 본류는 국토관리청에서, 지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리고 댐은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의 책임하에 있다.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름철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새로운 기상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매년 다가오는 수해를 그대로 맞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문화도시 드레스덴도 지난 여름 수해로 몸살을 앓았다. 체코에서 시작해 독일을 거쳐 북해로 나가는 엘베강 상류에 위치한 드레스덴. 겉으론 평화로워 보였지만 도시 여기저기엔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은 곳이 남아있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황폐해진 뒤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들도 눈에 띄었다. 지난 8월 중순 독일을 비롯한 중부 유럽은 150년 만에 대홍수를 겪었다. 엘베강이 범람하며 강 옆에 위치한 도시들은 물바다로 변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홍수로 독일에서만 4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1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피해복구 비용으로 쓰여졌다. 드레스덴은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다. 인근의 에스니치 시도 수해의 흔적으로 거리가 어수선했다. 주택벽에는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터 빈터 씨의 집과 가게도 이번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대피 열흘 만에 돌아온 집은 복구할 엄두도 못 낼 만큼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Ja, die Gaststätte war vollkommen kaputt. Wir wohnen hier gleich nebenan. Das Geschäft war kaputt, der Hof ist kaputt gefahren worden. Es war schlimm, also ich sah ihn wirklich, ich war am Ende am Anfang. Jetzt, solange wie man hier arbeitet hat, ging es. Aber wenn man abends das Bett lag, da kam die Träne. 이 도시를 감싸고 도는 엘베강. 이 강의 평상시 수위는 2m 정도다. 그러나 지난 8월 유럽 전역을 휩쓴 대홍수 때 강의 수위는 9m 50cm까지 올라갔다. 평상시에 5배에 가까운 높은 수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강의 최대 수위를 기록했던 홍수들은 모두 겨울에 발생한 것이었다. 그 모든 기록을 깬 이번 홍수만이 여름에 발생했다. Also das Entscheidende für die Auslösung war in diesem Fall, dass ein Tiefdruckgebiet über dem Mittelmeer entstanden ist im Sommer. Das ist ziemlich selten der Fall, aber es war in diesem Jahr so, mehrfach. Und dass dieses Tiefdruckgebiet anschließend durch den Jetstream eine Bahn genommen hat, um die Alpen herum und teils über die östlichen Alpen, über Österreich, auch Ungarn, bis nach Mitteleuropa, Deutschland, Polen, Tschechien hinein. 지난 여름의 홍수가 기상이변 때문이었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단순한 기상이변 때문만은 아니다. Die Stadtfläche Dresden und in der violetten Schraffur die Überschwemmungsfläche, die es im Stadtgebiet Dresden gegeben hat. Die Besonderheit dabei ist, dass die Überschwemmungsfläche eigentlich für einen Hydrologen nicht besonders verwunderlichen Verlauf hat, weil der Fluss hat sich alte Flussläufe zurückgeholt. 엘베강의 지류 중 하나인 바이서리치강. 지난 홍수 때 이 작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드레스덴역과 오페라 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Weil ab dieser Stelle hat der Fluss nicht mehr seinen natürlichen Verlauf. Das Bett, was in die Richtung gebaut ist, ist vor 100 Jahren als künstliches technisches Gerinne gebaut worden. Und die Größe dieses Gerinnes hat nicht ausgereicht für die Wassermengen, die jetzt ankamen. Und der Fluss, das ist eigentlich eine relativ normale Reaktionsweise von solchen Flüssen.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 대신 예전의 물길을 찾아 도로로 물이 넘치면서 도로변 주택들은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홍수의 피해가 컸던 것은
이처럼 독일의 강들이 인위적으로 정비됐기 때문이다. 독일의 서쪽 국경을 이루며 흐르는 라인강. 독일 경제의 대동맥 라인강은 인위적으로 강줄기가 정비된 대표적인 강이다. 화물 운송 등 수로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정비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 후부터 라인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라인강에는 홍수 조절용 댐이 만들어졌다. 높이 6m, 담수 용량 5,500만 톤의 댐은 상당한 홍수 방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런 댐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Vorgeschlagen, 5 Hochwasserrückhaltebecken zu bauen. Eine Hochwasserschutzanlage ist das Kulturwehr Kehl-Straßberg. In den folgenden rechtlichen Verfahren konnten dann die anderen 4 Standorte nicht realisiert werden. Sie waren nicht umweltverträglich. 예전의 강 상태로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홍수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 독일은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폴더였다. 폴더는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는 댐과는 달리 강물이 자연적으로 넘치는 곳에 침수 지역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켈슈트라스부르크 댐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바로 이 폴더 2곳이 조성돼 있다. 라인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 모터로 수문을 올리고 둥 밑으로 난 통로를 통해 폴더로 물을 내보낸다. 나무와 초지로 이루어진 이곳에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했다가 라인강이 낮아지면서 다시 내보낸다. 이 침수지의 용량은 약 1,700만 제곱미터, 2m 깊이, 50m 길이의 풀장 17개 분량의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용량이다. 이런 부지의 선택은 억지로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강이 범람하는 지역인지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Die Polder Altenheim war in früheren Zeiten schon immer Überschwemmungsgebiet. Aufgrund dessen hat man eigentlich keine neuen Polder anlegen müssen, sondern die natürlichen Gegebenheiten hier am Rhein wieder ausnutzen können. Man musste keine neuen Nutzflächen anlegen. 이곳 바덴-브루덴부르크주가 관할하는 라인강 상류 지역에만 10개의 자연 침수지 조성 계획은 이미 1980년대에 세워졌다. 그러나 약 20년 동안 겨우 3개만이 완성된 상태다. 장기적인 영향평가와 신중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라인강 상류 일부를 100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다. 강바닥의 높이와 강변 육지의 경사도 등 실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꼼꼼하게 만들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로 6개월이 걸려 만든 이 모형을 이용한 실험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폴더를 어느 정도 넓이로 설치하느냐이다. Dieser Damm, es ist geplant, diesen Damm weiter nach hinten zu verlegen, weiter weg vom Fluss. Hier sehen Sie die neue Position des Dammes, etwas aufgestreckt. Dadurch bekommt der Fluss bei Hochwasser mehr Raum zum Fließen. Die Ergebnisse haben gezeigt, dass durch die Rückverlegung des Deiches und die Tieferlegung dieses Vorlandes um 2 Meter das Hochwasser um etwa 10 Zentimeter reduziert werden kann. 폭우가 내리는 것을 가정해 물의 양을 늘리면 실제 강물이 범람했을 경우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넘치고 어느 지역이 가장 늦게 잠기는지를 알 수 있다. 또 홍수 방지를 위해 설치한 침수지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이곳에선 큰 홍수가 날 때마다 홍수 때 측정한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 모형을 만들어 수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된 정보는 다리나 제방을 비롯해 모든 인공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활용된다. 즉, 설계 과정에서부터 홍수 시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방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독일. 그러나 이번 홍수는 수준 높은 독일의 방제 시스템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똑같은 피해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투철한 안전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수해 방지를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비가 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각 지역별 가능 최대 강수량을 산정한 지도를 만들었다. 370mm에서 80mm 사이, 그러니까 92에서 75죠. 그러니까 380mm 정도가 6시간의 PMP에 해당되는 거죠. 1000km/제곱일 경우. 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이 지도는 홍수의 규모를 사전에 추정해 필요한 안전시설 규모와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능 최대 강수량은 원래 그 국가 중요 구조물, 즉 댐과 같이 전혀 무너져서는 되지 않은 댐과 같은 국가 중요 구조물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설정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군사 상 중요한 구조물에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되어 있는 그런 강우량입니다. 그 강우량은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이 생각해서 현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이 정도의 비는 이 정도 이상은 오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을 가능 최대 강수량이라 합니다. PMP 지도상에 기록된 최대 강수가 실제로 내릴 확률은 1000년에 한 번 이하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일 PMP는 평균 900mm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번에 피해를 입은 강릉 지역의 경우 840mm로 기록돼 있다. 이번 태풍 루사의 그 크기는 25km/제곱을 중심으로 해볼 때는 지금 작성되어 있는 PMP 수준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 99% 수준이니까 육박한다기보다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가능 최대 강수량도를 계산은 했지만 이것이 제 생애에 제 눈으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강우량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정부는 지금까지의 지원 기준만으로는 복구와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전국 모든 수해 지역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했다. 강릉 지역 일대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의 읍면동이 그 안에 포함됐다. 모두가 사후 복구에 집중하던 9월 중순 춘천상공회의에서는 한 장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북한강 지역에 산지한 댐들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보고서가 작성된 배경에는 강릉 지역의 집중호우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200년 빈도라는 빈도보다도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그게 강릉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단 재해라는 것이 예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강릉뿐 아니라 이쪽에도 내년에도 올 수 있고 후년에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 거를 예상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요즘 그 집중호우라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강릉에 897.5mm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지만은 그 이상 1000mm 이상이라도 또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건의서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소양강 댐이다. 소양강 댐은 충주댐과 더불어 한강 홍수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시설이다. 소양강 댐의 총 저수량은 29억 톤인데 평소에는 수위를 193m 이하로 유지한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는 198m까지 수위를 올려 총 7억 7천만 톤의 물을 저장함으로써 하류의 홍수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양강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댐을 만들 당시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처음 설계한 홍수량을 쉽게 넘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우려다. 1500톤이거든요. 초당 1500톤이 들어오는데 소양강댐인 건설은 67년도 착공을 해서 73년도 10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공사에는 6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65년도, 66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면서 댐 설계 기준을 10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 홍수량, 그 천년 빈도라 합니다. 천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우량을 기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강우량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은 이틀 연속 강우 632mm가 되겠습니다. 천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수량에 맞춰 설계됐다고 하지만 소양강 댐은 이미 2차례나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1990년 9월에 집중호우 당시 초당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5,000톤 이상 많아져 홍수 조절 능력을 상실함은 물론 댐 범람의 위기를 맞으며 안정성에 결정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다. 소양강 댐이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을 막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강 인도계의 수위는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송파, 강동, 구로구 일대에 저지대들이 침수되면서 서울시는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사건 사고도 많았다. 유람선 노드로입니다. 마포대교에 부딪히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순간 물에 떠밀린 유람선이 다리 기둥에 부딪혀 침몰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강의 범람이 초일기에 들어갈 무렵 행주산성 인근의 제방이 유실됐고 엄청난 양의 물이 고양시 일대로 유입돼 들어갔다. 마을과 농지가 모두 물에 잠겼고 고양군 일대 주민 5만여 명이 행주산성과 인근 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만 10만 명에 달했다. 이때 당시 소양강댐은 한계 수위 198m를 불과 1cm 남겨둔 위급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준공된 지 20년도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이미 소양강댐은 안전을 위협받았던 것이다. 현재 소양강댐 가능 최대 강수량 수치는 810mm로 이번 강릉에 내린 강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이 정도 규모의 비가 지금 소양강댐 일대에 내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소양강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진흙과 돌로 만들어진 사력댐이기 때문이다. 설계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건설 자재 및 장비의 부족에 부딪혔고 때문에 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사력댐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사력댐의 경우 만수위를 넘어 물이 범람하게 되면 대부분 붕괴된다고 한다. 이것은 29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서울을 향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우염댐 우측에 소양강댐이 있고 그 높이가 얼마큼 갈 수 있다는 게 나오면 그 우리 서울 시내도 몇 미터까지 그 잠길 수 있다는 거는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단지 그거는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게 아무런 상황이 없이 물이 터졌을 때 하고는 상당한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물이 이제 같이 쏟아져서 들어온 양하고 저 물이 담긴 양하고 같이 오는 거. 그다음에 비가 그쪽에 오면 이쪽에서도 지금 서울 시내 쪽에서 비가 와서 중랑천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지류에서 물이 한강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같이 맞물리니까 그 높이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 함수로 따지면 뭐 1차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2차 함수나 3차 함수로 다 이 곡선이 뭐 현란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댐을 점구를 해야 되겠다든지 대안 중에서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방류 이제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비상 배수로를 추가 더 이제 설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면 파랑 방지를 위해서 뭐 파랑 방지벽을 또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홍수기 때 그 제한 수위를 낮춰가지고 운영하는 홍수기 제한 수위 낮추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최적 대안으로서 비상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비상 여수로란 댐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이 빠지도록 만드는 일종의 배수로. 이 시설이 완성될 경우 소양강 댐의 안전은 크게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한강의 홍수 대책은 소양강 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강유역 전체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방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들은 소양강 댐의 안전에만 집중됐을 뿐 하류의 홍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금년 여름 강릉 지방에 내린 폭우가 내년 여름에는 또 어느 지역을 찾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88년에 작성된 가능 최대 강수량, 즉 PMP 지도와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반도 전체의 집중호우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 13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24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는 약 한 130%, 그러니까 1.3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배의 증가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한 예를 들어서 1000mm 비가 온다 그런다면 1300mm 비가 그러니까 300mm 더 오는데 9점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러한 기준 자체는 크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의 가능성과 PMP 상승폭을 고려한다면 한강 유역의 모든 시설물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맞춰 방제의 기준은 대폭 상향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제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구조물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면서 침수지, 홍수보험 등의 비구조물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종합 방제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함을 뜻한다. 우리 도시 구조를 보게 되면은 고밀도, 고밀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연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이 수백 가지 있으면 막는 방법도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을 방제형 도시로 바꿔나가고, 지금까지 그런 피해가 있었던 곳을 점차적으로 이주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주민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청명한 가을이다. 여느 해와 다름없는 가을 풍경들이 우리의 주변을 찾아오고 있다.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지난 여름의 수해는 아주 특별한 기상이변으로 기억될 뿐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싼 기후는 변하고 있다. 다만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기후 변화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 기후 상태는 점진적으로 그냥 기온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또 얼마만한 큰 재난을 갖고 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상당히 불안해하는 점입니다. 천재지변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제의 목적이다.
따라서 피해를 뒤따라가는 방제 시스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요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준에 맞춘 방제 시스템이다. 내년 여름, 우리 앞에 다가올 또 다른 기상이변에 대비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